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아주 정치적 궁지로 몰렸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에 대하다가 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이탈표, 반란표가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일 관계에 어떤 걸림돌이 되어왔던 일제 강제 동원 그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놨어요. 그 해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코르디우스 매듭을 쾌도 난마식으로 끊어냈다. 네. 또 대승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외교 참사다, 굴욕 외교다, 뭐 을사늑약에 빗대서 계묘늑약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반일몰이 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들었던 죽창가가 지금 다시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죠. 7일에는 또 긴급 시국선언 네. 국회 본청 앞에서 했어요. 네. 왜 이렇게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자 이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아주 좋은 혹이다. 이것으로서 나는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적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뭉치잖아요. 지금 이재명의 가장 큰 위기는 당입니다. 당에서 비명계가 우리가 40명이나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그렇게 느끼는 순간 80명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40명은 사실 용기를 낸 거지만 용기가 없는 그래도 그렇게 용기까지를 낼 수 없었던 40명 정도는 억지로 예를 들어서 부결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우리 새가 이렇구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다음부터는 80명 이상의 세결집이 가능해요. 더군다나 지금 개딸들이 저렇게 완전히 난동을 부리는 수준으로 갈수록 비명계는 사실 여러 집단이지만 한데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재명으로서는 그게 가장 큰 위험한 지금 리스크예요. 그렇죠. 예, 검찰이나 사법보다도 당내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당내에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시국선언하고 이 민주당의 패턴이 언제도 똑같아요. 뭐냐면 시민단체 부르고 시국선언하고 장애투쟁하고 이런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 거기서 딴 목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비명계가 여기서 진짜 딴 목소리를 내면 너 친일파지. 아주 간단해요. 너 토착개구, 밀정이구만. 너 토착개구지. 너 밀정이지. 너 왜 첩자네. 뭐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단일 대우에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이슈로 막고 적을 만들면서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워딩은 아주 극도 최고 수준의 워딩을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전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다. 이렇게 국치. 예. 그런데 사실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이 정권들이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물론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양쪽 다 아베 똑같습니다. 전 총리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 정치적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반한 또 그런 혐오증을 부추기면서 지지율을 높였고 이런 관계들이 계속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까지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승적 결단을 내린 거예요. 예. 우리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번에 그 미래 청년 재단을 만들 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 행안부 산하 재단에서 제3자 변제를 하고 한일 기업인들이 우리 쪽에서는 정경련이 앞장을 서고 저쪽에서는 경단련이라고 게이단련이라고 하죠. 그렇게 앞장을 서서 돈을 모아 가지고 미래 청년재단을 만들기로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출연금 내는
우리 쪽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이거 친일 기업으로 낙인을 찍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안 자체는 사실상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처음 낸 안이 아니에요. 이 안은 원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9년도에 안을 냈습니다. 그때 1+1 또 나중에는 1+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알파죠. 알파까지 해서 원래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의 그 논의는 1+1을 자체적으로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기가 이제 총대 매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더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 즉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과 플러스 알파는 그 한일 배상 위안부 한일 그 배상 기금, 그러니까 일본이 배상한 60억 그것을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해결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한국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는 형식을 이미 기본 틀로 해서 일본과 협상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윤석열 정부에 와서 뭐 한국 기업을 뭐 친일 기업으로 몰아간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 그렇다면 왜 일본 기업이 안 들어왔느냐.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 피해자분들은 한국 법원에만 지금 넣은 게 아니에요. 1997년도부터 일본 법원에 넣었어요. 근데 일본 법원이 이게 지금 세 가지 기업이거든요. 일본 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뭐 이 히로시마 법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법원 이 세 번의 그런 그 소송에서 전부 다 일본 최고 재판소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돈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관할 법 내에서 지금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내고 싶어도 이걸 내는 순간부터 그 안에서 도리어 그러니까 그 안에 극우라든지 일본 국민들로부터 또 비판을 받고 또 다시 또 다른 지금 사실 문제들이 아직도 걸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사례가 돼버려요. 그러면 자기네 최고재판소에서 한 것을 지금 뒤집어서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한다. 역으로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뒤집어서 무엇인가 행위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법을 어떻게 내려고 했냐면, 자, 우선 일단 제3자 변제는 우리가 하자. 그 다음에 그 일본 기업 개인학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 해당 기업들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전체 경제 단체가 내는 모으는 형식으로 해서 일종의 성금을 모으는 형식으로 그렇죠.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완충을 하면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그런 그 법률에서 그 결정도 반하지 않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결정도 반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절충안을 모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1+1도 당시에 왜 안 됐냐면 일본에서 불가하다. 그러니까 불가역적으로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해법 자체가 물론 아쉽죠.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보세요. 어저께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이 발표한 다음부터의 일본 움직임이 확 달라지고 있어요. 네, 일본 내에서 일단 한국 지금 정부가 이 낸 안이 그러니까 야당이라든지 또는 여론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쪽에서 또다시 무너진다. 그거 무너지면 우린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해법이 없다고 본 우리 거죠. 우익들이나 산케이 신문이나 너네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정부한테 압력을 넣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뒷받침할 수 있는 성금을 내거나 아니면 후속 조치를 일본 측에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된다. 화답을 해야 된다. 이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고 동아일보 단독 기사에 의하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반쪽 해법이라 한다면 그 반쪽을 일본이 채워 주어야죠. 네, 그래야 그렇습니다. 완성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 때부터 죽창가를 불러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대법원 판결대로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을 하던가 그건 안 했잖아요. 안 했죠. 또 국민 여론이 무서우니까. 네네. 일본도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못하고 국장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도 지금 절충안을 냈다가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한 것 안 한 아닙니까? 거죠. 스스로 안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대안을 낸다든가 해법은 제시는 안 하고 네. 현 정부에서
고육직제로 내는 것마저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겠다 그런 의도를 나타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몰려 있고 거기다가 당내에서까지도 지금 반발 움직임이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나타나니까 네.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의 그런 반일 감정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르면서 장애로 몰고 나가겠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10일에는 경기도에서 장애 여론정 경청 주호한다 해갖고 이걸 하고 11일에는 뭐 주말 집회를 늘 하니까 시청 앞에서 시민단체를 끌어모아갖고 또 시위를 할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사실 포퓰리스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갑자기 뭐랄까요, 우리가 탑승한다고 그러잖아요. 탑승. 뭐, 코인에 탑승한다. 뭐, 유튜브도 뭐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게 계속 사람들이 꼬이는 이슈면 그 이슈를 굳이 이 성격이 다른데도 끌고 와서 전체적으로 조회수를 끌려는 그런 그 유튜버 래커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저질인데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지금 행위가 바로 그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 자기가 정말 뭐 사법 리스크를 정정당당하게 지금 정면 돌파하면서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사법부가 어떻고 검찰 독재 어떻고 하고 싸우다가 이제 그 반일 감정을 딱 탑재를 해보는 거예요. 네, 예? 이거 탑재를 해서 이제는 반일, 그걸 선전선동하면서 장애 제표를 계속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건 정말 최악이 뭐냐면 외교 관계나 한일 관계의 미래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상적인 그런 그 국정 운영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나만 살고 보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사는데, 내가 그냥 연명하는데 이용하려는 아주 저급한 퍼퓰리스트의 지금 이 악행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교 문제는 어느 나라든 간에 국내에서는 논쟁을 벌이지만 국경을 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국경을 넘으면 안 된다. 네. 국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주 그냥 숨을 죽이고 있던 윤명희까지도 활동을 재개했다고 그러네요.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피해자 국민을 무시하고 가해자 눈치를 보는 항복선언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뭐 이 지역의 수요 집회라든가 강연 활동까지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언급을 사실 하고 싶지 않을 정도이지만 예. 그래도 언급을 하나 하면 정말 후한무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일 위안부 협의 보시죠. 거기서 계속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게 이거예요. 피해자 중심주의. 할머니한테 알리지도 않고 너네끼리 지금 합의를 본 게 아니냐?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예. 지금 윤미향 그때 당시에 위안부 그 단체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외교부는 윤미향한테 이것을 얘기해달라. 할머니들의 합의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근거가 그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에 대해서는 유엔의 구테르스 사무총장도 아주 환영은 그런 논평을 냈고 이유도 마찬가지고 네.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동맹 간 협력에 아주 전기를 마련했다. 새 장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DJ 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일본에 대한 문화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주 과감하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유엔이나 EU가 친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좌파의 주장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율 배반이고 자가당착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못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제부터 미국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고착돼 있던 많은 한미 간의 문제들이 미국이 전향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걸 유추하는 게 지금 이 미국의 대통령과 그다음에 미국 국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한일 관계가 전향적으로 바뀐 게 박근혜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지소미아 협의하고 위안부 합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일 관계를 조율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때 부통령이었고 사실 바이든은 상원의 외교위원장도 해서 외교통입니다. 그 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웬디 셔먼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당시에 웬디 셔먼이 국무부 차관보였고
아까 한일 관계를 끝까지 양국을 압력을 넣으면서 만든 사람이에요. 이 협정을. 예. 이 사람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국무부 부장관이거든요. 즉, 지금 이 한일이 만약에 이걸 완성을 하면 그 다음부터 미국이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약속한 게 있고 미국이 계속 한일 협정만 해주면 한일이 그런 어떤 보다 차원 높은 협력을 하게 되면 미국은 양국에 약속한 걸 지키겠다라는 물밑 협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나온 게 국빈. 4월에 국빈 방문. 국빈 방문을 약속하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우린 끝까지 국빈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박진 장관이 미국 갔을 때 원래는 답을 얻고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약속을 안 해줬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거 약속 받는다고 언론에 나왔다가 그걸 주워 담았는데, 바로 국빈 방문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미국이 지금까지 한미 관계에 어떤 걸림돌이 됐던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이 다른 차원으로 승격시켜 줄 것이다라는 사실 또 약속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미 간에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4월 국빈 방문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서 전향적인 네네. 그런 조치들이 그렇습니다. 나올 수가 있고 또 3월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지금 방문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된 상황이고 5월에는 지금 G7. 히로시마에서 G7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하면 거기서 한미일 네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한미일 간의 경제, 안보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그런 획기적인 정기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월, 4월, 5월에 연달아 있거든요. 지금 일정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을 미리 갖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내는 게 G7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뭐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외교 문제를 너무 자기들의 정치 문제와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국익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손해를 가져오는 그런 일은 좀 자제를 해줬으면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이 저는 딱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일 감정 아무리 얘기해도 사법 리스크 안 없어져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